네, 안녕하세요. 저는 썬랩이라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승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건축가에 대한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소개와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 이 청년 건축가가 어떻게 이 일들을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요즘에 가장 핫한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의 작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쉐어하우스라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개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1인 가구들이 살만한 어떤 주거 공간은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들은 어떤 공간이어야 될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요즘에 쉽게 말해서 쉐어하우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건축은 보통 다 집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건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으세요, 혹시? 건물 짓는 거. 네? 건물 짓는 행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건축물의 경우는 어떤가요? 건축. 특별한 건물. 이 집은요? 집은 집이죠. 집은 집이죠. 집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우리가 건물 혹은 건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건물이란 표현이 더 와닿으시죠. 건물을 보통 짓는다는 행위를 보통 생각하게 하다 보면 집이라는 것으로 보통 많이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 내가 집을 지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건축이라는 행위와 건물이라는 것과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를테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건축, 건물 혹은 집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집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 분씩 한번 다 말씀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아파트에서 가족분들하고 살고 계시죠? 아파트에서 가족분들하고 살고 계시고 원룸이시고 여기서만 해도 지금 혼자 살거나 이제 어쨌든 나와서 가족분들하고 떨어져서 형제자매로 사시는 분이 한 뭐 절반에서 40%, 30, 40%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원래 지방 출신이라서 혼자 산 지가 지금 한 17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혼자 살고 있지는 않고요. 결혼하기 전까지 한 13년 정도 이렇게 혼자 살았던 것 같은데 계속 혼자 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도 내가 사는 데가 이게 내가 집인가 이게 그냥 잠시 머물고 지나다니는 그냥 공간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걸 집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이를테면 지금 원룸에 사시지만 우리가 너 집 어디야? 라고 하면 뭐 어느 동에 원룸에 살아 정도는 얘기해서 집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일까? 역설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던 집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보통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막연한 생각들을 보면 저 푸르는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이죠. 집이란. 네. 왜냐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나도 꼭 그런 집을 갖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통 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실제로 돌아보면요. 우리가 그런 집에 살게 될 확률 냉정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빠르면 40대 늦으면 5, 60대는 내 집이 있어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보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요. 보통 물론 아파트도 좋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제 사실 인생의 궤적을 보면 가족들하고 같이 뭐 아파트나 주택에서 같이 살다가 뭐 좀 이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와서 기숙사라는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좀 더 늦으면 이제 대학교나 이런 때 유학을 가서 혼자 살게 되죠. 보통 그 기간이 1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뭐 결혼하기 전까지 보통 이렇게 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20년을 결혼을 하고 나는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는 그림 같은 집보다는 보통 이렇게 금액에 맞는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보통 둘이 살 만한 집 정도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서 자녀가에게 필요한 공간에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보면 그림 같은 집은 물론 좋죠.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혹은 꿈 같은 집에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상에 우리가 그림 같은 그 집 전에 사는 공간들은 과연 집이 아닌가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참고 견디어내야만 하는가 그 공간, 그 집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좋은 집을 만들어내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그 집에 살 사람들이 누군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쭉 궤적을 뚫어보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혼자 살면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집에 살았었습니다. 거의 6개월마다 옮겨 다녔기 때문에 기숙사, 하숙집, 자취방, 뭐 작업실, 뭐 온갖 집들에 살아본 것 같아요. 물론 그 집의 유형이나 용도가 뭐 다양했다기보다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달랐고 형태들이 달랐던 거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사실은 공간도 공간이지만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정상에서 인생의 어떤 기간들에 살아가는 집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런 좋은 공간들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지금 1인 가구 혹은 청년들 혹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살 만한 주 공간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원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집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원룸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지고 있죠. 비싸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다들 이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낮은 집들이 조금 더 낮은 등급의 원룸이거나 자취방이거나 혹은 고시원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공간이 꼭 아주 힘드신 분들만 사는 공간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내가 잠깐 머물 건데 뭔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싼 데를 찾게 되고 근데 적당한 공간이 사실 공급되기 어려운 거죠. 그런 모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사실 작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1인 가구의 집, 지금 원룸에 사시잖아요.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신가요? 혹시? 너무 단호하게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셔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룸이라는 네.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집에서. 일단 확실히 내 집이라는 느낌은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정말 뭔가 돈을 벌어서 내가 앞으로 살 곳을 마련하겠다는 개념으로 온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해 내가 평생 살 것도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사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전세나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장나면 주인 아저씨한테 해달라고 하고 내가 굳이 여기다 뭐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사는 거 저도 그냥 집이라고 안 하고 내 방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냥 안 좋은 거 같고 좋은 점이라고 하면 그냥 좀 내 공간이 이게 방이랑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원룸이랑 가족들 살 때 내 방의 공간이랑 혼자 있는 건 똑같고 들어가 있는 가구도 비슷한데 그게 좀 다른데 한편으로는 좀 독립했다는 좀 진짜 내 공간. 완전히 독립되어졌다는 이제 관점하고 불편한 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은 어찌보면 거쳐가는 곳이라고는 인식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공간에 정을 두기가 사실은 좀 이제 쉽지 않아지는 점들이 아마 생기긴 것 같아요. 우리의 사실은 뭐 이렇게 임대 시장이 사실 그렇긴 하죠. 전세나 이제 아무튼 임대를 받는 기간이 뭐 계약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짧기도 하고 특히 원룸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짧은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실은 뭐 정을 쏟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기겠죠. 잠깐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도 운영하고 있지만 잠만 자고 나가는 공간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 1인 가구의 집이라고 표현될 만한 모델들이 사실 원룸밖에는 사실 없긴 없어요. 고시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구조로 뭐 자취방이나 숙집도 있긴 한데 그건 완전히 반개념으로 사실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집이라고 볼 것이냐 계속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게 만약에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불편한 점은 크게 없으시지만 만약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어땠으면 좋겠는지 혹시 그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이 꿈이나 이상 1층 집이 2층 집이요. 혼자서 2층 집을 이제 이렇게 다 가지겠다. 아니 뭐 그게 작아할 수도 있잖아요. 복층 형식의 아주 작은 협소 주택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혹시 테라스가 있는지. 네, 테라스 없죠. 발코니들이 있긴 한데 보통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태겠죠. 그 테라스라는 거는 이제 꽃 화분도 좀 있고 이렇게 좀 빛도 확 들고 거기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고 그런 테라스를 아마 말씀하실 텐데 그렇죠? 그또 혹시 있으신가요? 공간이 넓은 집이요. 이 좁은데 뭔가 좀 그 느낌 있으면 답답함이 있어요. 또 있으세요? 욕조 있는 집. 욕조 있는 집. 좋은 욕조 있는 집. 네. 원룸이다 보니까 네. 화장실 좁아요. 네. 그래서 욕조가 안 들어가. 네. 못 들어요. 대야도 안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게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혼자 살지만 어쨌든 나도 혼자 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포기하고 사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있다면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게 있다면. 그죠? 그러면 그게 결국엔 공급이 되어야 기회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들도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제공될 어떤 상황이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안 나온 얘기 하나 있는데 저는 살 때 뭐 이제 혼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이제 갈 데도 없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방문을 열었을 때 그 굉장한 그 고독감과 외로움에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막 이렇게 항상 이제 술이 구비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분명히 그런 거죠. 친구들 많잖아요. 막 친구들하고 술을 막 마시다가 왔어요, 사실은.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허무한 거야, 약간. 외로움이 느껴지고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서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죠? 근데 사실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가면 대학 가나 사실은 1인 가구들이 많은 동네 가면 동네 이웃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옆방에 누가 사는지도 알 수가 없고 사실은 관심도 없고 사실은 바쁘기도 해서이기도 하죠. 다들 잠만 자고 나가는데 굳이 여기서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서부터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동네에서는 뭔가를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어지죠. 근데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외로워지고 혹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들고 보안 문제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 작업을 사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러면 1인 가구한테 이웃이라는 게 필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한 외롭기도 하고 좀 사실은 누가 아는 사람이 옆집에 살면 아무래도 이제 낫겠죠. 보안 문제도.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한테 이웃이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은 나는 또 독립적으로 살고 싶기도 하고 그죠? 간섭받기도 좀 싫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런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이웃을 뭐라고 정의를 내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내 친구가 이를테면 내 친한 친구가 근거리에 살면 걔가 이웃일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웃은 사실 그런 거였어요. 친구보다는 가깝지 않고 다만 그냥 같은 동네에 살면서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 아예 무슨 일이 있으면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말을 먼저 걸 수 있는 관계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웃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친밀해야 되는 이웃이라기보다는 내 옆에 사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고,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매번 마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가거나 지하철을 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웃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꼭 내가 말을 걸어야 된다기보다는 저 사람은 이제 내가 마주치니까 아, 저기 어디 사는 사람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웃이랑 관계는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다만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이웃의 관계를 가져갈 거냐, 정말 친밀한 친구 같은 이웃 관계를 가져갈 거냐는 선택의 문제인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웃은 당연히 지역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그 관계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꼭 친해져야 되는 이웃이 아니라, 꼭 친구 같은 이웃이 아니라, 다만 내가 여기 사는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정도는 알고 간단한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웃이 있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내가 혼자 살고 있어도, 이를테면 말씀은 여자 혼자 살고 있어도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누군지는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누군지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어쨌든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알릴 수 있는 사람 정도만이라고 해도 그 정도 신뢰감만 생긴다면, 그죠? 꼭 친해지지 않고서라도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게 사실은 저희도 사실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그 관점이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요즘에 쉐어하우스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인실의 구조이기 때문에 한 방에서 같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사실 오픈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 그렇다면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강요받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선택적으로 접근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거를 이제 배제시키게 되겠죠. 그 선택 자체를. 뭐 많은 장점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쉐어하우스에 뭐 당연히 커뮤니티도 생기고 친한 사람도 생기고 다 좋은데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스스로 선택하는 게 사실은 이 같이 산다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같이 산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선택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이웃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하고, 그것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쉐어하우스 내지는 저희는 공유주거 공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공간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만날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관계성에서 강요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짚어보면, 이 쉐어하우스라는 게 사실은 기존에 없던 개념도 아니고요, 특별한 개념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 아파트도 쉐어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개념적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쉐어하우스는 굉장히 강한 친밀감을 이제 요구하고 있지만, 다인실 구조에서 사실 아파트도 아까 층간소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집이 내 집이고 윗집은 윗사람의 집이지만 우리는 그 바닥과 천장을 서로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사회적인 이슈이긴 한데, 층간소음의 문제가 예전에 없었을까요? 예전에 있었을 거겠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라는 데에는, 공유라는 데에는 책임과 이해가 필요해요.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윗집하고 아랫집이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 윗집 사람, 우리 아랫집 사람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건 내 거기 때문에 이게 내 바닥이고 내 천정인데 왜 지금
쿵쿵거리냐고 이 밤에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해결하는 방식이 같이 사는 과정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람도 밑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겠다는 인식들을 서로 이제 이해해가면서 맞춰갔던 거거든요. 서로한테 책임이 있고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고 통념적이고 도덕적인 얘기잖아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것들이 깨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관점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미 다 조각났잖아요. 원룸도 다 독립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같이 살면 동네에서 어디 뭐 세탁소가 좋고 어디가 좋고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라도 이제 만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어디가 좋은 거 다 나오고 검색하면 나오고 옆집 사람하고 굳이 내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계 맺을 필요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다 조각난 상태에서 다시 같이 모여 살자는 의미는 이제 다른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고 서로 그것들을 이제 같이 있어서 좋은 점과 이제 같이 있기 싫을 때는 또 있을 수 있는 어떤 편의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관점들의 어떤 이 상황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공간 작업으로 좀 치환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같이 산다라는 의미들을 이제 예전에는 당연히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개념상에서 같이 사는 건 말 그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같이 사는 건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리가 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 이해와 배려가 거의 사라진 상태로 살고 있다라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공간적으로 다시 그 이해와 배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원 하나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제 쉐어어스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겸 주거 공간을 이제 오픈을 했었고요. 고시원이라는 관점이 아까 이제 1인 가구들이 사는 주거 공간 중에 가장 열악하고 불필요하다기보다는 불편한 공간 중에 하나였죠. 대표적인 뭐 예전에는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굉장히 쪽방같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좁은 공간 그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그런 고시원이 사실은 이게 누가 고시원이랑 공간을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사실 독서실에서 조금씩 자다 보니까 그걸 폐쇄적인 구조로 만들고 잠을 자다 보니까 고시원이라는 명칭이 됐고 그 고시원에서 사람이 이제 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게 짜게 놓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꽤 많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양산되는 거죠. 이 자본 논리로 사실 만들어진 어떤 공간이고 고시원이라는 명칭이나 법 위에 올라온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규제를 위한 법령들이 사실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최근에는 아예 고시원을 없애려는 의도의 규제 법령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 기준에 이런 걸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들이 이제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그 열악한 주거 공간에 대한 그 대표적인 모델로서 고시원을 선정을 했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그 1인 가구의 주거 공간들을 아까 말씀드린 같이 사는 1인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접근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시촌이라는 곳은 제가 사실은 계속 그 일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 기반이 있는 상태였고 또 이 고시촌이라는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처음 올라왔을 때 살게 되는 공간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뭐 진행한 과정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고시원의 기존에 4개 층이 있었던 하나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한 층에 방이 11개씩 총 44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방의 개수를 지금 원래는 계획은 절반으로 20개로 줄이고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개념으로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고시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공간은 별로 넓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개인적인 공간이 넓어지면 나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면적을 내가 혼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면적은 늘리지 않고 거의 비슷해요, 방 사이즈는. 근데 다른 부분, 같이 쓸 수 있는 서비스 면적들을 많이 늘렸어요. 공용 부분 면적들을 그래서 더 많은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한 면적들을 넣고, 크게 개념은 저희가 같이 사는 공간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때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몇 명이서 같이 살아야 될지,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숫자가 그런, 지금 1+1, 2라고 쓰는 게 2명이서 같이 사는 건가요? 지칭하는 거고요. 3은 3명이서 같이 사는 건가요? 지금 7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6이 되는데요. 이제 6명이 사는 건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존에는 11개실이 있었잖아요. 한 층에 11명이 샤워실, 화장실 하나를 같이 쓰는 구조였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고시원에서, 사실 고시원도 쉐어하우스 중에 하나죠. 긴 복도를 가지고 공용관을 가지고 사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를 맺을 필요성과 의도가 없었던 거죠. 굳이. 근데 저희도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왜 만나야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만나야 돼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 사람들에 대한 이웃 관계를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2명이서 살면 나와 너겠죠. 3명이서 살면 나와 너와 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 옆에 사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공간들을 딱 정해놓는 거죠. 이를테면 1+1에서는 우리는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같이 써 라고 정해놓은 거고요. 2인실에서는 우리는 침실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발코니도 같이 써. 3인실에서는 우리는 화장실, 샤워실, 거실, 발코니를 같이 써.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쓰면 사실 관리가 안 되잖아요. 나와 관계 맺을 수 있는 누군가들, 이를테면 화장실 쓰는데 누가 불편하게 지저분하겠어요. 누가 쓰는지 모르면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라고 정해져 있으면 너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 같이 살 관계의 이웃들을 설정해 놓는 작업들이었어요. 그 숫자를 정한다는 것은. 7이나 6이라는 관점은 좀 다르죠. 이미 다수가 됐잖아요. 이미 다수가 된 상태에서는 거기서 생기는 분쟁이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똑같이 관계를 그럼 맺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끼리. 그런 고민을 많이 사실 하면서 숫자를 정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은 어떤 개념이냐면 둘이서 같이 사는 나와 너와의 관계인데, 이를테면 나는 나고 우리는 이것만 같이 쓰자예요. 이를테면 출입구는 다 같이 따로 있고 출입제도 다 돼요. 방 안에서 화장실만 같이 씁니다. 뒤에서 그림을 보여주면,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 방을 운은처럼 따로 씁니다. 가운데 화장실, 샤워실만 같이 씁니다. 여기는 다 각각 출입 제어가 되고요. 그래서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 중 저희는 원룸은 없는데 가장 독립적인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군 기숙사의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인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똑같은 구조인데 출입구가 하나예요. 하나고 이쪽 공간은 우리가 침실로 쓰자. 이쪽 공간은 우리가 뭐 책상이나 뭐 작업하는 공간으로 쓰자. 그래서 모든 공간을 다 같이 쓰는 거죠. 화장실부터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의 관계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까 자매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자매 굳이 이분 이렇게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나와 내 친구 혹은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럼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친밀한 뭐 자매가 아니라면 이웃이 될 거고요. 이쪽에서는 좀 더 헐거운 화장실을 같이 쓰는 관계. 하지만 또 다른 관계, 이웃 관계는 형성은 되긴 되겠죠. 3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이제 집 구조랑 비슷한데요. 이 방, 3명이 각 개별적으로 쓰는 방이 있고요. 화장실, 샤워실, 거실, 발코니. 들어와서 이것들을 다 같이 쓰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집과 유사한 구조니까 이게 일반적인 쉐어하우스 구조랑 비슷해요, 사실은. 크게 다를 건 없죠. 주택을 개조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방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수납량과 어느 정도를 커버해주는 개인의 그 시설. 지금 여기 출입 보안은 여기서 다 걸릴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기존의 고시원에서 쓰던 화장실, 공용 공간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로 인식할 수 있는 순간부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사실 그렇고 그게 굉장히 좀 다른 식의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 6인실인데요. 이게 거의 아까 보시면 한 층을 다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명이 쓰던 것들을 지금 6명 정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방이 6개가 있고 샤워실, 샤워실, 화장실, 샤워실 겸 화장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실은 화장실 개수가 몇 개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2인에서 3인당 하나씩 부여가 돼야 되고 그게 열악하면 샤워실과 화장실 분리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노드가 안 걸려서 이제 같이 쓸 때 불편함이 좀 덜 걸려서 이 같은 경우는 큰 이제 거실 공간들이 나눠져 있고요. 발코니 2개, 주방 공간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 수로도 관계 설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6인 유닛은 사실은 저희가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6사람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보자. 이미 관계가 형성된 6명을 받자. 이렇게 처음에 접근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외국인 교환학생 6명이 들어왔었고요. 이번에는 근데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룹을 받기 어려우니 각각 이제 1인실 한 명씩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테마를 좀 잡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취업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테마는 이제 식스 앤더 쉐어스라고 해서 그 섹스 인더스트리를 이제 패러디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친구들이 6명의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걸 하고 있는 학생, 고시 준비생, 취업 준비생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가장 커뮤니티가 활발한 곳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운영하는 이제 프로세스는 또 말씀드렸지만 카톡방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얘들이 밥을 다 해놔요. 밥을 다 해놓고 언니들한테 언제 들어오냐고. 밥을 미리 해놓고 자기들끼리 또 이제 활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뭐죠 같이 하는 활동을 좀 이렇게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 전체적으로 쉐어링 머니라는 거를 이제 해서 같이 무언가들을 하고 이제 뭐 사진이나 SNS에 올려주면 이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식으로 그래서 공과금을 좀 줄여준다거나 뭐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잘 이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보시면 총 19명이 사는 쉐어하우스인데 19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닛 안의 관계 2인의 관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 3인의 관계, 6인의 관계 거기에 층별로 커뮤니티 공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1층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관계를 먼저 가까운 이웃을 먼저 설정해서 관계를 만들고 또 다른 관계, 다른 층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려와서 전체적인 이 건물 사람들과의 관계 저희가 이거는 입주자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관계들이 형성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밀한 이웃이 있고 그냥 얼굴 보고 누군지 아는 이웃이 우리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야 하고 하면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 물론 관리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관계들이 어느 정도 형성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기존의 고시원들하고는 이웃들이 있는 같이 사는 공간이라는 개념들을 저희가 갖고 오려고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공간을 보장하자, 독립 공간을 보장하자.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테마였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의 기준들이 나오면 이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럼 많이 공급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닛 타입별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그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져요.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유닛,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유닛,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유닛들이 좀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들을 한번 사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간적인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직장인들이 1+1이라는 공간에 적합하다면 우리는 직장인들을 위한 공간을 1+1 위주의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거기에 또 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겠다. 그런 식으로 같이 살 만한 공간들을 1인 가구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공급하겠다는 게 저희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고 그래서 쉐어어스라는 이름은 이제 사실은
당신은 우리와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을 공유한다는 이제 사실이 공간을 공유한다는 건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건 약간 물리적인 개념 같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을 같이 써. 근데 화장실을 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화장실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거실이라고 치면 이를테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시간을 이미 같이 썼어요. 삶 인생에서. 시간과 한 공간에 있었으면 우리는 같은 경험을 했잖아요. 기억이 같잖아요. 그 기억이 나의 인생을 아마 변화시켜줄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에 근거한 공간을 만들어서 이 조금 더 나은 이 공간들을 만들겠다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이자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신림동 고시촌에 에베네셀 고시원이라는 여기가 원래 44개실인데 4명만 살고 있었어요.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관리도 안 되고 이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서울시에 사업 지원 프로젝트를 내서 거기서 일부의 지원금과 저희의 자부담 그리고 여기 건물주 부문과의 협상을 통해서 5년간 임대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그래서 올해 최소한 1개에서 2개소 정도 이제 지역 안에서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 사용자들에게 적합하게 그렇지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서 공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토마를 정해서 네. 입주전을 보내는 게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항상 고민해왔던 거는 뭐냐면 이게 뭔가를 딱 그 대상을 정해버리면 그 대상에는 이제 사실은 제외돼 버리잖아요. 기회가 사라지는 것들을 가장 경계를 했거든요. 요즘에 쉐어하우스 잘 되는데도 이렇게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그 테마를 위한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테마가 아닌 사람들은 접근성 할 기회가 사라지니까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 이를테면 내가 꼭 쉐어하우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저런 점은 장점이고 저런 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들어올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원룸도 하나의 좋은 사실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가 사는 공간들이 좋아지려면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워낙 하나니까 워낙 하나인데 다른 대안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지금은 뭐 비용 위주의 사실은 그런 공간 분배 과정들이 생겨버리니까요. 그런 집들을 사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신림동 고시촌에서 청춘동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고시촌이라는 건 어디로 한정 지을 수는 없어요. 고시촌 아세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서울대학교 앞에 녹두거리 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이슈가 많죠. 그 로스쿨 제도랑 40페이지 때문에 이제 고시생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사법 시험에 준하긴 하는데 빠져나가면서 조금은 이제 지역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이런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베이스를 해서 지역 기반 시설들이 확보가 되었던 곳인데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그 친구들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이제 사실 저렴한 주거지로 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냥. 저렴한 1인 가구 주거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 동네에 지금 현재 위치가 한 이 정도쯤 되는데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확장을 해서 이 동네를 좀 1인 가구들이 살만한 동네로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청년들이 좀 그 시기에 살만한 동네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청춘동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이렇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극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동네를 좀 이런 청년들이 살만한 동네를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1인 가구의 문제는 한 건물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이 지역적인 관계를 맺을 어떤 거리들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인들은 너무 바빠요. 주말에 정말 한 일요일 정도 쪽잠 자고 한나절 정도 있는 거고 거의 다 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밤에만 사실 들어오는 거고. 학생들은 좀 나아요. 학생들은 그래도 수업 있고 그래도 많이 나가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사실은 동네에서 잘 안 놀잖아요. 근데 홍대에 사시지 않는 이상 그죠? 보통 문화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놀죠. 이 동네에서 벌어질 만한 거리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인 가구가 사는 동네 특히 필요한 거는 동네에서 놀 만한 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와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동네에서 1인 가구한테도 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룸에 나가면 바로 도로잖아요. 내가 사실은 약간 집이라는 공간에서 보면 거실은 약간 중간적인 공간이잖아요. 방은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거실에 나가면 가족들도 만나고 TV도 좀 보고 뭔가 그러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서 뭐 이럴 수 있는 또 집 밖하고는 좀 다른 그런 공간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바로 문 밖이 바로 밖이 돼버리니까. 동네에 그런 마실 나가서 좀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카페는 약간 좀 불편하고 좀 차려입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희 목적 중에 또 다른 하나이고 아까 저희 소개해드린 공간 중에서 1층 공간을 지금 현재 입주자들하고 외부 이제 동네에 사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시키고 있고요. 다만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소정의 비용을 내시고 이제 사용하고 계시긴 한데 추후에는 사실은 이제 큰 이제 동네 멤버십 개념으로 좀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해먹겠다는 건 아니에요. 원룸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야 다양성이라는 게 생겨서 우리가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들을 하나씩 잡아주면 거실 같은 공간을 잡아주면 사실은 그 공간이 저 멀리 있으면 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슬리퍼 신고 갈 수 있어야죠. 편의점 가듯이. 이 고시원에서 대부분 들어보면 아는 사람이 보통 편의점 아저씨랑 식당 아줌마 얼굴 아는 사람이 얘기해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그 물리적인 거리 안에서 좀 만들어 준다면 이 동네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드웨어에 대한 공간들을 만들면 거기에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그 문화예술이나 이런 분들이 컨텐츠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공간에서 그냥 실없이 갈 수도 있고 무슨 이벤트가 벌어져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동네가 훨씬 더 살만해지지 않을까. 물론 바쁘신 분들이 저기 다 찾아다닐 일은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연찮게라도 마실 나갔다가라도 산책 한번 나갔다가라도 들릴 수 있는 데가 있다라는 사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동네가 달라지면 저는 이런 것들이 갖는 시너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이 환경들이 보여주는 사례들이 결국엔 또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좋은 지점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들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간을 바꿔나간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바꿔나간다는 표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제안을 드리긴 하지만 그걸 실제로 바꾸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많아질 수 있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어떤 작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수행하면서 저희는 이제 어찌 보면 건축가인데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 매출액으로 보면 임대사업자처럼 돼버렸어요. 그죠? 부동산 업자. 그죠? 그러니까 임대사업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돈 많이 벌었나 보다. 근데 뭐 저희는 저희 돈으로 한 게 아니, 저희 돈은 많은 노력과 일과 이제 그런 게 들어갔죠. 저희 비용. 그리고 최소한의 공공의 지원금들이 나왔었고 그런 사례로 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이제 이 건축가들이 이를테면 수익을 얻는 행위가 용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설계 용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되면 어떤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제안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근데 그 방식은 그런 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손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우리가 용역 사실은 제가 이제 해서 우리한테 일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런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면 우리가 그 수익을 얻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거기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어떤 뭐 선이라든지 저희가 목표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들은 저희가 갖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일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꼭 이를테면 보통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일을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 표현을 빌면 꼭 돈이 있는 사람들의 일을 하는 기회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게 당장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인식이 조금 좋아진다면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기대하고 있고,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잘해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 한번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그 공간 개념을 바꾸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인식들이, 여러분의 생각들이 환경과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멋있는 건물을 지어주세요 해서 멋있는 건물이 생긴다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이 성장하면서 주위 환경도 자연스럽게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가 가진 비용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그 사고에 기인해서 하실 거고, 이를테면 이 공공적인 환경도 이렇게 바꿔달라고 제안을 하시게 될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 환경에 관심을 많이 받고, 이를테면 나는 돈이 없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별로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한마디 한다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다른 얘기, 다른 관점 얘기들을 좀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